자, 오늘 저희 충무로에 있는 여의도 카페에서는요, 이분을 모셨습니다. 글로윈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왜 이렇게 흐뭇한 네. 미소를 계속 짓고 계세요? 시장이 네.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겉으로는 좀 웃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아, 뭐 아침에 일찍 와서 시장 관련돼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기분이 좋다 보니까 아우, 웃게 됐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이사님은 우리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최근에 하락 이후에 금요일에 반등이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하락 자체는 저희가 감히까지 감안하더라도 좀 과도한 하락이었거든요. 네, 과한 하락이었는데 그 점을 감안하고 수급적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지수는 2300대 이하까지 잠시 갔었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서 시장 같은 경우가 신용 잔고 같은 경우가 뚜렷하게 뭐 저희가 거래소 기준한 9조, 코스닥 기준으로 8조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했었는데 음. 그 이전 목전까지 줄어들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미국 시장이 한번 반등이 나오곤 했었고요.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가 저희가 그 이전에 그 신용 잔고의 반대 매매 같은 경우가 역대 최대로 나온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 금요일장의 개장 이전에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예상 체결가가 마이너스 8%를 보여줬거든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 마이너스 8%가 실제적인 이게 체결 지수는 아닌데 그 정도의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걸 보여준 거죠. 저희가 시장 참여자의 심리로는 거기에서는 이제 한 번은 받아본다. 그런 요소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아주 저희가 타이트하게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그날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개장 0.8%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수 자체는 그 대비해서 빠져 있었거든요. 그날 하루의 심리 자체는 이제 그 전자를 잡아두고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를 이제 지수 대비해서 함께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던 1기준 2천억 원이 넘게 한 3천억 원이 매수 유입이 됐었고요. 그게 수급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에 대한 요소가 부합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금요일 시장 강세. 월요일 같은 경우도 크게 뭐 변한 요소가 없고 그다음에 과대 낙폭주 같은 경우가 금요일 월요일 이어서 반등이 나오는 네. 국면이 나타났었고요. 그렇다 보니 이 측면 자체는 저희가 그 과도한 하락 구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반등 요소입니다. 이게 뭐 전자를 중심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저희가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즉 시총의 상위주 위주로 매수를 통해서 시장이 반등했다는 점은 과대 낙폭주를 통해서 시장이 이끌어졌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게 여기에서 반등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 시장이 기존에 하락하면서 버텼던 종목들 까지도. 뒤에 빠졌던 종목들 뭐 기판이라든지 네. 이러한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겠는데 그 점은 이제 뒤에 또 짚어봐야 할 사항이겠습니다. 아, 그럼 정리를 좀 하자면 우리 이사님께서는 지금 너무 많이 빠졌던 네. 종목들에 대해서 좀 네. 일시적인 기술적인 좀 반등이지 앞으로 이게 추세적으로 보기에는 늦게 빠졌던 종목까지 같이 키 맞추기를 해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라는 1차적으로는 그렇겠고요. 이게 음, V자로 시장을 돌리기에는 아직 뚜렷한 명분, 그다음에 그 명분 이후에 저희가 팩트로 보이는 지표라든지 그게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금리 부분에서 뭐 이 포지션 자체도 크게 변한 게 없고 여기에 따라서 뭐 뒤이어서 경기 침체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네. 침체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 지표 자체도 침체까지 논하는 그 논리, 그다음에 시장이 뭐 침체를 반영해서 이제 뭐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 수 있다. 그 논리 자체도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성적으로 지금 시장을 접해야 되고 현재 보이는 것까지 봤을 때는 V자 반등은 데이터 자체가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에서 과대 낙폭주의 반등은 나타났기에 이제 1차적으로 뭐 바닥권은 잠시 잡고 반등이 나왔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바닥까지는 조금 잡혔다. 우리 이동근 부장님 똑같이 말씀해 주셨지 그죠. 않나요?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다 그렇고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신용잔고 줄은 건 맞는데 네네. 지난주 금요일이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네네. 8% 이제 동시효과라는 게 실제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지점 상황에서 반대매매 나왔던 사람들이 돈을 다 입금했어요. 네네. 와. 그 이유가 우리가 코로나 2020년을 봤기 때문에 V자 반등. 사실 어제도 그렇죠. 주요된 내용이 그거예요. 사람들이 안 판대.
어떻게든 버티겠대. 그러다 보니 저도 그만 봤는데 코스피가 100포인트 오는 동안 외국인은 그렇게 안 샀어요. 네. 맞죠? 개인들이.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예, 그럼 그러니까 개인이 그만큼 싼 거예요. 그만큼 물론 개인들도 그렇게 이제 물론 이제 반대매매도 물론 나오기도 했겠지만은 이제 외국인 선물 쪽에서도 계속 샀다 싶은데 막판 다 떨어버리고. 아, 수급 플레이. 어제도 약간 그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V자 반등을 제가 봐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이사님께서는 그러면 쌍바닥을 잡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보시는 이제 하단 이 정도로 좀 보시는 이게 건지. 지수의 예견 자체는 네. 상당히 힘듭니다. 네. 지금 또 그 레벨 자체를 뭐 2,200이 깨진다, 전자가 뭐 4만 원 간다 이 논리를 잡고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예요. 예, 그런 접근은 자체도 안 되고 왜냐하면 시장을 하방을 열고 바라보면 이게 시각에 왜곡이 생기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는 팩트만 본다고 하면은 자 지수 2,550이 PBR 1배.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2분기 이후에 실적이 나오고 나서 기업별로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뭐 인플레이션 환경, 즉 이게 인플레인지 디플레인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은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뭐 IT 쪽에서는 지금 뭐 재고 관련 이슈라든지 서버 관련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단은 뭐 감익이 한 10% 정도가 그 컨센이겠죠. 10%의 컨센을 감안하면은 그게 2,300 조금 이하, 2,200 후반 정도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일단 이성적으로 다시 한번 하락은 할 수 있겠죠. 저희가 그 실적이 나오고 나서 감익을 확인을 하고 그게 명확해지면은 그 부분에서 지수는 한번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즉 결론적으로 보자면 지금 저희가 오지 않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을 하방으로 바라보는 그다음에 경기 침체가 오고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예전이랑 다르게 뭐 서브프라임과 같은 이슈 그게 발생할 수 있지 않냐 이러한 시각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그 지금 성장이라든지 그게 뚜렷하게 줄어드는 측면은 있지만은 역성장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 점을 생각해야 되고 자 팩트를 봐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PBR 1배에서 저희가 감익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이제 지수단을 뭐 레벨을 통해서 예측을 해보고 거기에서 이제 괜찮은 종목들을 추려서 접근을 해야지 뭐 다 판다. 이 실익이 없는 구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업종 같은 경우 다 꺾이니까 뭐 전체 하방을 잡는다, 뭐 선물 매도를 잡는다. 이건 어리석은 접근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역으로 걸릴 수 있거든요. 예, 저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시장은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흘러가되 그 합리적인 부분에서 이게 투매가 나오거나 뭐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면 거기서는 받아볼 수 있겠죠. 그게 2,200 후반 이하에서는 현재의 감익 수준을 감안했을 때는 비이성적 구간이라고 저희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은 합리적으로 움직인다는 전제 하에 좀 네네. 낙폭 과대에 있어서는 유효한 접근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아직 그래서 바닥이냐 쌍바닥이냐에 대한 질문은 네.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그쵸. 같은데 그걸 알면- 과장님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 쌍바닥이라고 저는 어느 정도 보세요? 싼 바닥은 한번 보긴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장 자체는 원래 선반영 흐름을 또 보고는 있잖아요. 보통 뭐 3, 4개월 정도. 저는 이제 9월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고 있고. 9월이요? 왜냐하면 네. 그때도 FOMC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 75bp에서 50bp로 줄어드는 시점이 어떻게 보면 환율도 정점을 지나는 시점이 그 시점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 이제 저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하긴 하겠지만은 이제 사실 전 7월달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바이든 대통령도 사우디를 가겠지만은 저는 그건 네. 중요하지 않겠지만은 옐런 재무장관이 오시잖아요, 한국에. 네. 그렇게 되면 통화사업 얘기가 계속 나오고 네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2020년에 우리나라 코로나19 때 바닥을 찍었던 게 한미 통화사업으로 인해서 쫙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시점이 7월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사님께서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변수를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클리어한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마무리되는 게 아주 가장 클리어한 케이스겠고요. 그거를 논외로 지금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가깝게 생각을 해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환율과 관련된 이슈를 뭐 통화 사업이 이루어진다면은 시장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 쪽으로 있을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게 그 환율 시장이 취약한 점이 있거든요. 외국인이 플레이하기도 편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수출 비중이 높다 보니 기업 측면에서도 이게 달러 결제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는 점, 그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게 한미 통화 수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또 다른 시장이 연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예측만 해서 접근을 해보자면 상방으로 드라마틱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 이벤트가 이제 7월 달에 7월 19일인데 열리니까 하필 그날이 또 사우디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 이게 참 이벤트가 많은 시기입니다. 그 당시. 7월은 뭔가 다들 겹치네요. 네. 13일 날은 네, 우리 네. 금통이랑 또 CPI도 동시에 발표가 되고 그러니까 흰 며칠 주에 잠 못 자겠습니다. 그러니까 19일 그날 돈도 힘들겠다. 런던 24시간 한번 할까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많다는 점. 네. 네. 음. 일단은 뭐 그저 뭐 FOMC도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7월 이제 변곡점에 있을 뭐 이벤트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추가적으로 보면 다른 생각하시는 뭐 또는 이벤트가 따로 있으실까요? 이벤트에 대해서는 지금 뭐 지표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저희가 통상 유가 같은 경우는 물가 지표에 반영이 되는 게 한 2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지금의 유가 하락분, 즉 한 120달러에서 지금 110달러 수준까지 하락한 거는 이번 달에 나오는 즉 이 데이터로 나오는 물가 지표에는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서는 지표 자체를 보기보다는 저희가 멘트에 대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죠. 아. 네, 그렇다 보니 이 멘트 자체는 그 뭐 연준 위원이라든지 물가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요. 예, 그렇다 보니 이게 불확실성의 하나로 존재를 하는 거죠. 저희가 바라볼 것은 지금 예측을 하는 뭐 유가가 하락을 해서 시장이 턴을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유가가 하락을 했을 때 시장은 턴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생각해 볼 점은 이게 과연 그 원자재가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하고 이 측면만 놓고 보자면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침체의 단계, 스태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단계라고 저희가 팩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채권 가격까지 같이 변화가 있다면 이거는 저희가 시장에서 반영되는 침체의 단계를 이제 서서히 반영을 하는구나라고 팩트 기반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 여기에서 그 점을 열어놓고 보면은 실제 침체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보다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고 지금 데이터 자체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수준까지는 반영을 하고 있는 단계. 침체가 이게 발생을 하면 지금 지수가 이 수준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미리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발생을 하지 않은 걸 주가는 이제 반영을 해 나가는 단계인데 네. 예, 이 걱정을 해서 시장을 뭐 미리 매도하고 실익이 없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그럼 들어보면은 이미 지표 자체는 어떤 시그널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네. 유가든 주가든 네. 물가에 있어서 반영도 되고 채권도 그렇고. 네. 그러면 주가가 그것보다 이제 덜 빠진 거면 앞으로는 더 빠질 수 있다고 이제 팩트를 통해서 저희가 전망이나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두려워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게 약간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유가 부분의 하락이라든지 채권의 변화 자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한번 10%의 기업이 가미까지 반영을 하면서 2200대 후반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시장에서 1단계는 반영을 한 겁니다. 예, 저희가 그 생각을 해야 되고 왜 이게 이까지 빠지고 막 뭐 반대 매매가 나오고 이게 뭐 투맨지 뭔지 그런 생각 없이 데이터를 보고 접근을 하는 게 가장 클리어하거든요. 예, 아직 두려워할 구간은 아닌 거죠. 그 점을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어떤 지표를 보고 접근을 해야 될까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기술주의 반등, 그다음에 시장의 반등이 성장주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게 10년 주기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10년 주기 같은 경우는 성장주의 바로미터를 봐야 되겠죠. 제가 나스닥 같은 경우 월봉 차트를 보면 이게 52 월봉 차트를 보면은 코로나 시기, 그 이전의 시기, 그 52선을 지키면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번 월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아직 지지는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번 달 같은 경우를 살펴보고 다음 달 같은 경우까지 이게 지지가 나타나는지 여부, 일단은 그 여부가 하나의 그 지표네. 데이터 지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신용이었고
세 번째로는 조금 가깝게 1 기준으로 외국인이 코스닥을 2천억 이상 매수하느냐. 그게 금요일에 나타났었고 뭐 신용 감소 같은 경우는 나타났잖아요. 그렇다 네. 보니 뭐 시장에 가깝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점은 그 주가 자체가 모든 걸 빠르게 반영합니다. 예. 거기에서 생각을 해보고 10년 주기의 성장주를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나스닥의 월봉 기준 52선을 바라보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뭐 테크닉적인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봤을 때 이제 뭐 증권사 전략팀에서도 이제 분석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봤을 때 이미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의 주봉 이평선들이 좀 깨졌더라고요. 네. 근데 나스닥을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시장의 환경 자체가 그 성장을 중심으로 흘러왔고 그게 뭐 가치주 성격 아니면은 뭐 시크리컬 성격이라고 하면은 이 지표의 다운 자체를 보지 않겠죠. 근데 이게 성장주 중심으로 흘러왔고 사이클이 네, 그 마지막에 이제 작년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뭐 네.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 뭐 이런 종목들, 업종들 같은 경우가 시세 같은 경우 밸류에이션이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가 피크를 보여줬거든요. 그쵸. 자, 결과론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결과 안에서 저희는 조금 더 빠른 지표를 찾아서 접근을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게 이제 나스닥과 관련된 주가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이런저런 데이터를 뭐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뭐 금리의 인상을 통해서 몇 bp 다음에 몇 bp를 통해서 이게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할 거고 그걸 예측을 해서 미리 그러면 몇 bp 중립 금리가 얼마인데 어떻게 할 수 있고 이거는 매크로 이슈 같은 경우는 저도 잘 모르고 예, 누구도 잘 모르고 지금 연준 위원회 점도표를 봐도 네. 기존의 데이터 같은 경우가 이런저런 순으로 모수가 좀 모여 있었다고 하면 그게 흩어져 있거든요. 맞아. 연준 위원도 모르는 모르-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가장 가깝게 시장에서 합리적이고 좀 저희가 알아먹기 쉽게 볼 수 있는 지표를 대입을 해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지표를 말씀드리는 거고 뭐 이 지표 같은 경우가 시장에 부합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거기에 맞춰서 플레이를 할 거고 아니라고 하면은 뭐 플레이를 안 하든지 뭐 비중을 줄이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네. 좋네요. 그럼 그 51선을 지지를 한다라는 가정했을 때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일단은 그거를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음. 기준으로 이제 큰 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나스닥 월봉 차트, 지지 여부, 신용 감소, 마지막은 외인 매수 네네. 규모에 따라서 이제 지표를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이거는 하나의 방법일 수 그쵸. 있잖아요. 네. 시장을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도 잘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하시는지 궁금하면 또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계실 때 또 바로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제 매크로 쪽으로는 얘기는 하셨고 저도 이제 업종 쪽에서 이제 말씀을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 네. 같은데 아까 메타버스도 얘기를 하셨고 사실 요즘에 계속 이제 시장이 워낙 안 좋았던 부분이 뭐 P2E나 뭐 게임이나 이제 흔히 말하는 성장주들의 흐름들이 계속 깨지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요 정도 많이 빠졌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내년에 다시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네. 올해 다 올려 버리고 네. 그러면은 사실 그런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뭐 조금 향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을까요? 약간 좀 네네. 개인적으로 한번 묻고 싶어가지고 메타버스 부분. 메타버스나 게임이나 이제 네. 그런 우리나라 성장 기업들이 작년에 이제 시장을 이끌어갔던 네. 것들 좀 총괄적으로 해서 이게 딱 시장에 아까 포인트 이슈를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가 다시 변화되고 그 포인트가 변화되면은 다시 성장주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외면하던 뭐 네이버 카카오 이슈 많잖아요. 이게 과연 뭐 지금의 실적이 합당한가? 이제는 뭐 원래는 매출액 성장으로 보던 게 이게 뭐 순이익단으로 다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쿠팡부터 뭐 네이버 카카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형적으로 주가가 밀리는 상황, 이 업종을 안 보는 상황 때 그런 식으로 대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의 이슈가 해소가 되면 안 보던 저희가 외면하던 뭐 다시금 그런 업종들이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런 시각을 열어놔야 되겠고요. 네. 네, 그 이슈 같은 경우가 변화가 있다면 분명히 그쪽으로 집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 너무 많이 빠지고 뭐 특정한 종목이 그렇다기보다는 네. 전반적으로 올랐던 만큼 다 빼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개인 네. 투자자 입장에서 한 가지 그 말씀을 듣고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결되면 좋겠죠. 그러면 성장주 말고도 다 같이 좀 시장의 반등 기미가 보일 것 같은데 네. 시대가 네. 긴축의 시대인지라 그렇습니다. 작년 유동성 시대만큼이나 네. 올라갈 수 있을까? 네. 그 정도는 불가합니다. 아, 네. V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지만 네, 그 주목은 받을 것이다. 네이버 카카오 성장주가 그 정도의 V자는 불가합니다. 네, 불가하지만은 이게 다시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반등, 즉 어느 정도의 반등이라고 하면 한 30% 수준의 정도. 왜냐하면 이게 그 시장에서 이슈가 되던 부분 자체가 하나의 제거가 이루어지면은 그만큼 낙폭이 컸던 부분이 먼저 반응을 하거든요. 짧게는 저희가 이번 시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의 반등부터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가 반등이 먼저 나왔었고 네이버 카카오가 첫 금요일에 강했거든요. 그쵸.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자, 시장의 그 첫 번째 반등, 뭐 금요일 기준 아니면은 그 리스크가 있던 이슈의 변동이 있을 때는 기존에 많이 빠졌던 업종들 먼저 반등이 나옵니다. 네, 그거를 기억을 해놓고 시장에 대입해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사님께서는 하나하나씩 우리가 실현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주시니까 참 네. 네, 좋고 그래서 지금 반응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억양이 듣기 좋대. 저랑 고향이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억양이랑 목소리가 듣기 좋다는데 네. 어디세요 혹시? 저는 울산입니다. 아, 울산 울산이 좀 사투리가 약간 부드럽습니다. 아, 브로맨스인가요? 예. 그러면 조금 좀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여쭤보지도 않을 수가 없을 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최선호주가 현금이다. 네, 시장의 하방 변동이 너무 크다 보니 ETF다. 네, 아니 뭐 채권이다. 네. 금이다. 네. 많은 설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네. 비추어 볼게요.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자산 배분에 대한 거는 크게 채권 플레이, 주식 플레이 이런 거는 실익이 없습니다. 제가 주식 시장만 놓고 뭐 다른 이제 대체 같은 거 뭐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그 하나의 논리를 놓고 보자면 그 주식 시장 안에서 대체 투자를 뭐 채권까지 한다, ETF 단으로 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수 레벨에서 저희가 뭐 시장이 하락할 때는 PBR을 대입하기는 그렇지만은 매도의 실익 자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지났나요? 패닉 셀이 나오고 나서도 통상 PBR 0.9배 수준까지는 지수가 회복을 합니다. 그 이하의 수준인 구간에서는 크게 매도의 실익도 없고 매수는 템포를 늦추는데 이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뭘 사야 되냐? 시장이 다시 한번 밀리거나 패닉 셀이 나왔을 때 실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자, 시장에서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단계, 소위 말해서 2차 전지 중에 LNF 같은 경우가 23년, 24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3천억, 4천억 수준은 시장에서 누구나 이 정도는 그죠. 컨센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배수는 평균적으로 한 30배를 주고 있고 현재 시총이 8조 원, 합리적입니다. 여기 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장이 만약에 밀려요. 여기에서 이게 침체다 뭐다 아니면 패닉 우리가 신용 던진다 해서 지수가 10% 밀리면 뭐 더 밀릴 수 있겠고 덜 밀릴 수 있는데 그 10% 현재 기준에서 10% 밀리는 단계에서는 매수 대응이죠. 왜냐고 하면은 그 형성되어 있는 컨센보다 이 종목 같은 경우가 그 실적의 하단을 깨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때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고 그렇다 보니 저는 2차 전지 소재군, 양극재군을 바라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서버에 대한 뭐 수요 이슈, 과연 이게 지금 뭐 뚜렷하게 아마존이라든지 이쪽은 수요의 감소, 서버의 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데일이라든지 이쪽 포지션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네. 얘기를 하면서 자, 3분기 수요 감소, 4분기 수요 감소까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가총액이 한 65조 이하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안 좋은 케이스를 대입해 보면 SK 하이닉스의 시총의 바닥권은 62조입니다. 자, 이게 그 아마존 같은 경우에 서버 감소 평균을 다 대입해도
62조 정도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약간 동일한 개념. 자, 지금 잘 모르겠다. 시장이 하락을 한다. 이렇게 해서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또 다시 뭐 신용 매도가 나온다고 하면은 SK 하이닉스는 62조 구간에서는 아주 편하게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저희가 그런 점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조선이라든지 신재생, 특히 신재생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이클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은 네. 뭐 폴리실리콘 기준으로 이게 킬로그램당 가격이 30억, 20억, 10억, 뭐 10억 수준에서 예전에 20억까지 올랐다가 뭐 10억까지 오면서 OCI가 뭐 증설한 수준까지 안 되면서 주가가 한번 많이 빠졌었어요. 지금도 계속 의심을 했던 게 중국 같은 경우가 폴리실리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이게 이슈가 있다고 해서 과연 이게 뭐 지금의 생산 자체를 계속 안 들릴 수 있을까? 근데 이게 그 한미 저희가 관련해서 미팅 이후에 중국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확 줄어든 국면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은 뭐 기존의 $10 대비해서 3배 정도 올라가 있고, 근데 여기에서 당장은 뭐 이게 중국의 수출이라든지 증산에 대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먼저 반응을 한 거죠. 특히 OCI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으로도 싸다 보니까 먼저 플레이가 가능하겠고, 논외로 조금 비싼 부분,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같은 폴리실리콘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논외라고 할 수 있겠고, 그 폴리실리콘과 모듈 쪽 가격 자체가 그래도 올라서 안 빠지는 점에서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 OCI 정도를 저는 시장이 하락했을 때는 플레이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네. 밸류에이션의 하단을 깨고 내려가는, 즉 보수적인 실적을 대입, 시장에서 예상이 되어 있는 실적 같은 경우를 시가총액에 대입을 했을 때 그 구간이 시장의 패닉 매도로 인해서 하단을 뚫고 내려갈 때는 그때는 매수 대응이 맞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기억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공급 사이드의 변화를 통해서라도 그 수요 공급의 전방이 변할 때, 즉 폴리실리콘 모듈 같은 경우 이러한 국면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에서 시장이 패닉 매도가 나왔을 때는 매수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그 관점으로 지금 업종을 놓고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SK 하이닉스나 뭐 조선 신재생 쪽에서는 OCI. 사실 저희가 네. 이후에 이제 잠시 후에는 네. 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네네네. 원전 뭐 신재생 어제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개인적으로 원전 쪽은 어떻게 보세요? 궁금한데. 이게 그 주도 업종의 네. 성립 조건이 글로벌이랑 우리나라 정책의 부합, 그 다음에 전방 시장, 즉 이 원전이 퍼져나갈 수 있는 시장의 규모, 그 다음에 이게 새롭게 없던 게 생겨난 경우, 이 산업 같은 경우가 그 주도 업종의 군에 해당을 하는데,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없던 게 생겨난 건 아니지만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부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적으로 이게 뭐 대형 원전은 10년, 소형 모듈 원전은 3년 걸리기 때문에 이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부담이 아니냐. 그 그림을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에너지 패권 측면이거든요. 그렇죠. 미국, 중국 이걸 놓고 봤을 때 뭐 러시아까지 포함을 해서 뭐 아주 쉽게는 미국이 좋냐, 중국이 좋냐라고 뭐 답을 물어볼 수 있겠지만은 이 에너지 패권 사이클에 미국의 그 중심에 우리나라가 함께해서 간다는 점에서 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저는 긍정으로 봅니다. 네. 긍정적이다. 네. 아까 SK 하이닉스 얘기했는데 참 재밌는 게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주가의 바닥을 하긴 하려면 SK 하이닉스 주가를 봐라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딱 이사님이 금방 그 얘기하시는데 막 소름 돋았어요. 뭐.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본 이슈 중에 네. 디램 현물가가 또 2% 넘게 하락하면서 지난 최저치하에? 11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여기 악재 아닌가요? 뭐 악재일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게 뭐 일시적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시장에서도 그런 이제 오더컷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하게 되면은 또 수요가 또 발생하게 되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격이라는 거는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더컷 이슈의 연장선이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돌발 질문. 마침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뭐 이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재밌는 여기 질문이 하나 있기는 한데 사실 종목 선택할 때 네. 사실 이게 꼭 이게 제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따로? 그러게 이게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역성장이 나타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배제를 하는 측면이 있겠고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역성장이 나타나는 업종은 아직까지는 또 크게는 없어요. 저희가 뭐 기판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실적의 피크를 쳤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역성장은 아니죠. 분기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역성장이 아니고 이 피크를 논하기에도 그렇다 보니 그냥 재무제표상으로 저희가 실적 예상치를 대입을 했을 때 그 피크의 형성이 되는 종목이라든지 업종이 있거든요. 예. 그 점을 좀 종목 같은 경우는 제외하는 경향이 있고 이게 뭐 분기별 실적을 봐서는 파악을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실적의 톤을 보면은 제가 실제적인 2분기 실적 때 이제 뚜렷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기업별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통상적으로 그 하반기의 실적 같은 경우를 톤을 조정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뭐 2분기 실적을 보면서 이게 실적 같은 경우가 예상보다 많이 좀 톤을 낮춘다. 뭐 시장의 컨센이 한 감익 정도의 10% 정도는 있으니까 이 이상으로 낮추는 업종이나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빠르게 접근은 안 할 예정입니다. 네. 또 추가적인 그러니까 셀트리온 얘기 좀 많이 하셔가지고 네. 사실 어제 좀 이슈가 나왔던 게 네네. CB 네네. 관련 이슈가 나왔잖아요. 네네. 사실 무상증자에 대한 우려에 네.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하반기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일단은 최근에 미국의 52주 신고가 업종이 제약바이오잖아요. 뭐 일랄일리 같은 경우는 와우, 뭐 막 비만 치료와 관련된 네. 부분을 개발하다 보니까 그거는 논외고 시총의 대형 제약사 바이오사들의 주가가 강합니다. 네. 이게 퍼져서 소형사까지 퍼지고 있는데 이 이슈 자체가 일단은 대표적으로 대형사들이 M&A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블록버스터와 관련된 제약 제품들이 내년에 만료가 되면서 이 부분에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지금 제약바이오주들이 강세인데 이게 블록버스터의 내년 만료라고 하면은 뭐 단적으로 보면 셀트리온한테는 좋은 케이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셀트리온 그룹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23년의 이벤트 요인을 다 논외입니다. 논외로 이런 가능성 논외 당장 안 보겠다. 이거를 지금 보고 셀트리온을 플레이하긴 무리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하나의 접근이거든요. 시장이 하락했을 때 낙폭과대 종목 또는 수급이 빈 종목 먼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셀트리온 그룹을 플레이한 거고요. 나머지 이게 뭐 지금 23년이 좋아져서 지금의 성장을 대입해서 몇 퍼센트 업사이드를 볼 수 있다라는 논리에 접근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그러기에는 시장 국면, 그 다음에 업종 국면에서도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좀 네, 되셨습니까? 좀 되겠습니다. 아, 스테이스님 또 오늘 좀 어렵다. 시장이 지금 또 지금 동시효과 나와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만 어렵다고? 전 매일 어려워요. 모두가 같은 심정인 것 같아요. 사실 지난주 이번 주 올랐어도 오른 게 아닌 느낌인 거죠. 사실 네. 분위기가 생각보다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 올라도 사람들 진짜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이게 반등한 거야? 네. 그런 심정이 워낙 맞아요. 강하셔가지고. 왜냐면 이만큼 빠졌다가 네네. 이만큼 올라온 거니까 사실 이게 음. 오른 건지 안 오른 건지 그러니까요. 찝찝하고. 저도 조심스럽더라고요. 항상 말을 하는 게 고객분들이나 이제 연락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저런 시청자분께서도 약간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지금. 아유, 어린이님 주식 포기하지 마세요. 그 수포자에 네. 있어서 이제 주포자 말씀하셨는데 수학에도 이제 정석이 있잖아요. 네. 저희가 주식의 정석이는 못 되어드려도 도움은 되어드리고 있으니까 예, 많은 시청을 해주시면서 오늘 이렇게 또 시장이 어려운데 네. 또 기꺼이 나와 그러니까요.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어떠셨어요? 네, 뭐 저도 얘기하면서 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계기가 됐고요. 계속 시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지표라든지 많은 데이터를 보시려고 하지 말고 저희가 힘들 때는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의 본질이라든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되뇌이면은 시장은 언제나 비합리적으로 흐르다가 합리적인 구간까지 오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본질을 보자. 마지막에 본질을 이 보자. 주식의 정석 네. 말씀해 주셨네요. 제가 앞으로 별명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사님. 아유,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